저는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의 환경미화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렀다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려고 나섰는데 골목 한 구석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연기가 자욱하더군요. 차에 웬 연기야? 차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봤는데 차 운전석에 사람이 의자를 눕히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겁니다. 아마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차 문을 열려고 여기저기 문을 당겨봤지만 문은 다 잠겨 있었습니다. 차에 사람은 들어있지 연기는 자욱하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얼른 119에 전화해서 여기 사람이 번개탄을 피웠다고, 안에 연기가 자욱하니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혹시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버릴까봐 너무 겁이 났지만 도저히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119 대원이 올 때까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기요, 제 얘기 들려요? 예? 저기요, 죽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문 열어봐요.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려요? 계속 소리를 쳤더니 안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죽은 건 아닌가 보다, 목숨은 붙어있나 보다 싶어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잠겨있던 차문을 열어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기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저도 모르게 한숨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응급조치를 끝내고 차에 있던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저는 다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기 자욱한 차 안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제 또래쯤 된 아주머니였습니다. 무슨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날 하루 내내 마음이 아리고 아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제가 잘 알지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들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사람들에게 온 진심으로 대해주었는데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 돌아오면 그때 밀려오는 서운함과 실망은 멀쩡한 사람도 무너지게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은 기분,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부질없이 느껴지지요. 아내가 떠났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애가 없었습니다. 임신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임신 2번을 했지만 2번 다 유산이 됐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고 유산하는 과정에서 몸도 너무 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애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애 없어도 된다. 요즘 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니까 애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 진심이었죠. 아내는 어릴 때 한 동네 살았던 친구입니다. 제 고향은 군 소재지 중에서도 아주 시골이었는데 사람도 얼마 없고 아이들은 특히나 몇 안 되는 곳에서 제일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매일 쫓아다니면서 말 걸고 다른 남자애들하고 잘 지내면 은근히 회방도 놓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나서 그런지 나이 들어 객지에 나와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갔을 때도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제가 환경미화원 일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그 친구 생각이 나고, 제가 아플 때도 그 친구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그 친구 생각만 할까?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그 친구를 놓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어서 달려가서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다음날 일 마치자마자 고향에 있는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갔고, 내가 너를 친구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나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그날 그 친구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안고 있으니 세상이 꽉 차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28에 만나 결혼해서 9년간 함께 살다가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를 2번 유산한 후 아내는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열불난다면서 자기도 일을 하러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물건 영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건 영업한다고 나간 후 한참이 지나도 벌어오는 돈은 없고 저한테 50만 원, 100만 원, 돈만 자꾸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돈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초기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못 보던 물건이 자꾸 보이고 쓰지도 않는 물건이 우리 집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다단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다단계를 들어간 것을 알고 당장 그만두고 나오라고 했더니 당신이 뭔데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대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단계 가서 쪽박 찼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돈 벌어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했더니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투자만 잘하면 대박 나는 거라고, 자기 팀장님은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다들 그거 하지 왜 힘들게 다른 일 하겠냐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데 쓰는 돈은 못 준다 했더니 저보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속 터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는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그러지 말고 일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할 테니 내가 돈 벌면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하고 싶으면 다른 일 하고 거기서는 발 빼라고 했죠. 그런데 끝까지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내는 그 팀장이라는 남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팀장과 아내는 둘이 물건을 함께 판매한다는 파트너라는 핑계로 늘 함께 다니며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저보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정리하고 집으로 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쓰레기나 치우는 당신하고 살아야 돼? 당신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너무 짜증나. 쳐다만 봐도 오물 냄새 나는 것 같고 옆에만 있어도 쓰레기 냄새 나는 것 같아.
나 이대로는 하루도 못 살겠으니까 헤어져. 그래서 제가 아내 팔을 잡으며 왜 그러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제 손이 더럽다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일하고 들어오니 아내는 짐 싸서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한순간도 아내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아내를 두고 다른 마음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일하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 하나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이런 인생 살아봐야 뭐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사 모아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잠들 줄 알았지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닌 모양이더군요. 제가 일을 안 나가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집에 찾아왔고 저를 병원에 데려간 모양이더군요.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어 위 세척을 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죽지 않고 살아났고 살아가는데도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제가 수면제를 먹은지도 모르고 연락이 와서 또 이혼 얘기를 꺼내기에 나도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 끝내자고 당장 이혼 도장 찍어줘 버렸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겁이 나서 2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 밥 해먹고 빨래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시골에 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더 허전하고 힘들었지만 그 후로 절대 나쁜 마음은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새 살아가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세월이 지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운 아주머니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목숨을 끊으려는 게 남일 같지 않아서 119에 실려간 후 아주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그 아주머니 근황이 알고 싶다고 하니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다고 덕분에 아주머니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빨리 와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했지요. 아주머니가 살아났다고 하니 제가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참 잘했다고 제 스스로에게 10번, 20번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그때 불 피운 차가 늘 그 자리에서 주인도 없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차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차를 누가 치웠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때 여기서 구해주신 분 맞냐고 물어보기에 그제야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제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선생님 아니면 이 세상 원망만 하다가 좋은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저 세상 갔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저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굴이 좋아 보여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죽으려고 해봐야 죽는 저만 서럽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생각 마시고 힘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차도 폐차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나쁜 생각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제가 선생님,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바쁘신 분인데 제가 실례가 안 될런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기는요.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퇴근하고 나면 늘 혼자 있는데요. 저는 같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인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하고 저는 그날 저녁 같이 밥을 먹기로 했고, 저는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돼지갈비집에 조용한 방에 자리를 잡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돼지갈비를 시키고 소주도 한 병 시켰습니다. 제가 아주머니한테 소주 괜찮으시냐고 한 잔 따라드리니 아주머니도 저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술은 잘 마실 줄 모르는데 한 번씩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외로울 때 술 한 잔 나눌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마시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오늘 술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도 모르겠다며 저도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죠. 우리는 고기를 안주 삼아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둘이 어느새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두 병째 마시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본인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일 그만두고 조그만 분식집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원래는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겨우 아들 하나 낳고 귀한 내 새끼 보는 것도 아까워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아들이 차에 치여서 하늘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매일같이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몸살기가 너무 심해서 남편한테 애 좀 데리고 오라고 연락했더니 말만 알았다 하고 애를 데리러 안 갔더라고요. 아들이 전화가 왔기에 아버지 안 갔냐고, 걸어오기는 머니까 택시라도 타고 조심히 오라고 했는데 뛰어서 가면 20분이면 가는데 뭐하러 돈 아깝게 택시를 타냐고 빨리 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들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제가 그날 아파도 기어서라도 나갔어야 했는데 몸 조금 아프다고 누워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버렸어요. 아들을 그리 보내니 내 가슴에 피멍이 들고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앉아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데려가 버리는지.
남편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날들을 살았어요. 차만 보면 아들이 생각나고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만 봐도 아들이 차에 치이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았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대요. 저는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로 살면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눈도 감지 못할까봐 열심히 씩씩하게 살려고 했어요. 치료도 잘 받으러 다녔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치료받는 것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야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아들이 사고가 났던 날, 남편은 저한테 회사 일이 많아서 꼼짝 못했다고 했는데 그날 남편은 여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자랑 바람을 피우느라고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아들 데리러 안 갔던 거예요. 아들이 떠나고 3년째 되던 해 남편 안 쓰는 핸드폰을 보고 알았죠.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 남편 핸드폰이 있길래 우리 아들 사진이라도 들어있나 열어봤는데 그 여자하고 찍은 사진, 그 여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아들이 죽은 그날도 둘은 그 아주머니는 소주 한 잔을 마시더니 또 한 잔 따라서 연거푸 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더군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그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다 알고 묻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 나하고 둘이 살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아파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만큼 참았으면 충분히 참고 살았다고 더 이상 그 여자한테 기다리라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은 뭔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대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남편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살기도 싫고 살아봐야 뭐 하겠나 싶고. 그래서 그날 번개탄을 피웠어요. 번개탄 연기에 파묻혀서 연기처럼 사라지면 그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었네요. 아무도, 심지어 남편이라는 사람도 관심 안 가지는 저한테 선생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제가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참아왔던 눈물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도 눈물이 나서 뭐라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얘기했죠. 누구나 아픈 사연은 다 있는 모양입니다. 다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다들 죽고 싶을 만큼 아픈 사연은 있는 모양이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집사람은 제가 청소한다고 저한테 오물 냄새 난다고, 쳐다만 봐도 악취가 나는 것 같다고 저를 떠났습니다. 저도 약 먹었고요. 동료가 저를 구해줘서 저도 아주머니처럼 살아났습니다. 오죽하면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하다가 감정에 북받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내서 울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것처럼 속은 시원했습니다. 다 울고 나니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진짜 혼자 밥 먹기 싫고 누구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있는데 그때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살아갈 힘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 청소하는 사람인데 괜찮습니까? 아무리 씻고 와도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 워낙 오래 한 일이라서 냄새가 몸에 뱄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충농증이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나는 냄새는 악취가 아닙니다. 악취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나 나는 것이지요. 저는 선생님한테서 좋은 냄새만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힘이 나던지요. 뒤늦게 청소하는 일에 자부심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러대요.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살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이 바람핀 것, 가정에 있는 남자하고 바람핀 그 여자, 소송 걸어서 잘못을 물을 거라고. 남편 까짓 거 없어도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힘내시라고 했죠. 그렇게 아주머니하고 저는 2년째 만나면서 인생의 좋은 친구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죽고 싶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살고 싶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있고 마음 통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더니 이제 그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팠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인생 친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